자, 우리 원시 취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원시 취득. 자, 이런 것도 원시 취득이죠. 여러분들. 유실물 습득. 유실물. 지난번에 엊그저께 뭐 차에서 막 돈다발이 막 떨어져 갖고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막 주웠는데, 아주머니도 주웠어요. 이거 내 돈이라고, 내가 떨어뜨린 거라고. 그래갖고 또 다 돌려받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 사드시고 뭐 해갖고 막 썼잖아. 그 할아버지는 무슨 죄에 해당돼요? 절도죄? 아니죠. 그 나무 물건을 고의적으로 훔치야만 절도죄거든. 근데 이건 차에 가다가 흘러버린, 그렇죠. 유실물이잖아요. 유실물이죠. 유실물을 습득을 했는데 경찰관서에 신고해요. 공고를 해서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거예요. 우리 민법에 253조에 나와요. 253조를 보면은 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것인데, 지금 신고를 않고 그냥 썼잖아. 막걸리 한 잔 드셨잖아.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그래요. 점유 이탈물이잖아. 지금 소유자가 이탈된 물건이잖아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잖아. 횡령이잖아. 타인의 재산권을, 자기가 맡고 있는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걸 횡령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죠. 횡령죄에 해당되는데, 아무튼간 여러분들 길 가다가 돈 주웠으면 신고해요. 근데 뭐 10,000원짜리 주웠는데 그거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말지. 그렇죠? 근데 많은 돈 주워갖고 신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60대 된 아주머니가 그 청소를 하다 보니까 봉투가 나와. 그래서 뭔가 해갖고 찢어봤더니 수표가 1,000만원짜리 수표가 10장이 들어있잖아요. 1억 원이잖아. 그러니까 1억 원이니까 그 아주머니가 신고했죠. 신고했는데, 결국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인이 실수로 시래기인지 알고 버린 거야. 그 봉투를 실수로 버렸는데, 결국은 그 주인 찾아줬잖아요. 찾아줬는데, 그 사례금을 얼마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례금, 얘기 않기로 하면서 사례금을 줬더라고. 사례금 얼마 줬는가가 논란이 안 되도록. 그럼 얼마 정도 취할 것 같아요? 1억 원을 그렇게 수표를 신고해 줬을 때. 자, 유실물법에 의해서, 유실물법에 신고해서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습득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돼 있어요. 5 내지 20%. 보상을 해주기로 돼 있어. 근데 수표 잃어버린 자가 바로 수표를 막아버렸더라고. 막았으면 5%를 줘도 돼. 근데 안 막았어. 이거 막을 수 없어. 번호가 없어갖고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20% 줘요.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 줬지 않냐. 1,000만 원 정도 줬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밝히지 않기로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한 중간 정도 1,000만 원 정도 줬을 거야. 어제 뉴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난리 났더만요. 위화 돈다발. 그러니까 되게 빼돌리려고 한 그 돈다발인 거야. 5천억. 어제 나왔더라고. 어떤 그 박스가 주인이 없는 박스에서 신고를 해서 뜯어보니까 그 달러로만 들어있는데, 달러 값어치가 우리 1,000배잖아. 그게 1,000억 정도, 달러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억은 아니지. 그러니까 5천억. 우리 돈으로 5천억. 와, 엄청나죠.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의 달러 그 박스가 발견된 거야. 제가 볼 때는 저쪽 아마 빼돌리려고 해다가 어떻게 실수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엄청난 돈이죠. 5천억이면. 근데 그게 누가 지금 어제 잠깐 뉴스 나오는데, 누가 만약에 주워줬다 한다면은 그거 주인 안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죠. 주인 나타나면 쇠고랑 찰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땡 잡아요. 6개월간 기다려갖고요. 누가 주인 없잖아. 그럼 그 사람 거야. 그 사람 거예요. 5천억. 습득자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소유자가 안 나타나지 않으면 땡 잡는 거죠.
실질적으로 땡 잡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나타났다 해도 현금이니까 20%거든? 그럼 5천억에 20%면 얼마예요? 어? 천억이잖아. 이건 완전 팔자 고치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왜 이런 것이 없는가? 무주물 선점. 요즘에 멧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멧돼지는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멧돼지. 산에 다니는 멧돼지. 소유자가 없죠. 근데 멧돼지에 어떻게, 이 칡렁쿨에 걸쳐갖고, 올가미에 걸쳐갖고 못 도망가는 이런 멧돼지가 있어요. 그러면 잡았어. 잡은 자 거예요, 아니에요? 잡은 자 거예요. 소유자가 없는 거, 선점. 먼저, 무주물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먼저 선자, 먼저 잡은 자,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그래요. 252조에 나오죠. 무주물 선점, 우리 민법에 252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산만 적용된다는 거. 부동산에는 무주물이라는 거 없어. 여러분들 남해안 보면은 다도해 보면은 무인도 섬 많잖아요.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조그만한 섬 있죠? 그거 다 국가 거예요. 물론 개인 소유도 있더라고. 개인 소유 땅도 있더라고. 있는데 다 사람이 안 살고 있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면 내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다 국가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간 부동산은 인정이 안 되지만 동산은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무주물 선점. 동산만 인정되죠. 멧돼지 잡은 사람 거죠. 보통 산에 절이 많잖아요. 절, 예. 그건 종교법인 거죠. 개인 절일 때는 개인 사찰일 수도 있고, 조계종 종교법인일 수도 있고, 산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교에 관해서는 이건 예의적으로 이렇게 제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반 개인 건물은 허가가 안 내. 근데 종교단체의 개인 건물로 하면은 이거 함부로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의 이 건물이라 하면서 져갖고 지가 그냥 거기에 그 별장으로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 편법으로 활용을. 알겠죠? 별장으로 쉽게 허가 안 내주거든.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종교법일 때는 그거 철거도 못 오고 허가 없이 졌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 많다고. 아무튼 그런 것들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 사찰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처음에 취득하는 거예요. 매장물 발견. 매장물이라는 건 땅속에 묻혀있는 물건이나 물건 속에서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것이 지금도 네이버에 1000년 만에 핀 연꽃 이렇게 치면은 나오더라고. 그게요. 어느 신라 시대 때의 불상이 목으로 나무로 진 불상인데 거기에 이제 금을 입히잖아요. 도금 하잖아. 그럼 금불상인데 이게 하도 오래돼 갖고 1000년이 됐으니까 이게 막 다 벗겨지고 막 더럽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불상을 다시 금도금 하기 위해서 이걸 해체했어요. 해체했는데 그 불상 안에 책자도 있고 그 불상을 만드는데 무슨 소원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글씨도 거기에 써 있고 이러잖아요. 그 책자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 했는데 그쪽에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연 씨앗이 있어. 연 씨앗이 있어요. 그 주머니 열어보니까 그 1000년 전 불상인데 그거 봉인된 건데 그 연 씨앗을 연못에다가 심었어. 싹이 텄어요. 싹이 터갖고 나갖고 꽃을 피웠어. 1000년 만에 핀 연꽃. 와, 저는 신기하고도 1000년 동안 살아있는 거야. 그 연 씨앗이. 대단한 거죠. 그거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거 빈말이 아니에요. 연못에다가 심었어. 그것을 씨앗을 혹시나 해갖고 심었어요. 근데 정말로 싹이 트는 거야. 네. 그리고 꽃도 피었더라고. 꽃도 이쁘더라고. 참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매장물 발견. 이런.
이 매장물 발견은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도 공고를 해서 1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1년 동안 공고해야죠. 근데 이게 문화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불상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재 이런 것들은 다 국가 것입니다. 근데 국가에서요 보상을 해줘요. 지난번에 서해안 서산에 어느 어부가 그물망에 깨진 청자 조각이 사발이 2개가 그물에 걸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 이렇게 흙 닦고 보니까 청자, 근데 반쪽 깨졌어. 청자 같아. 그래서 문화재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어디서 했냐 했더니 여기다가 그물 쳤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들어가 봤어요. 목선이 깔아앉아 있는 거야. 목선이.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많이 저쪽에서 전라남도에서 싣고 이렇게 한양으로 가다가 풍랑에 만나갖고 거기서 중간에서 깔아앉아 있는 거죠. 목선이.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문화재를 발굴했잖아요. 막 그대로 있는 거니까. 발굴했는데 국보급 문화재 엄청 많이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그 어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요 보상금이 그 신고한 그 금액의 50%를 줘요. 그러면 깨진 사발이 반쪽 깨진 사발이야. 그걸 200만 원 썩 400만 원 쳤더라고. 그러면 400만 원 쳤으니까 하나에 200만 원 2개 신고했으니까 그럼 200만 원 줘야 하잖아. 근데 너무 적잖아. 그 어부로 인해서 없었던 문화재가 발굴됐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 플러스 포상금 2천만 원 해갖고 2,200만 원을 줬더라고. 신문에 나오더라고. 200만 원이 너무 작으니까 포상금까지 해서 2,200만 원을 어부는 좋은 일을 하고 또 돈도 벌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매장물 발견이죠. 지난번에 한번 똑같은 동네에서 이뤄진 일 신문에 나온 거 참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동네 같은 동네에 오촌마을이에요. 근데 오촌마을에 밍크고래가 2마리가 해변가로 올라왔어. 해변가로 올라와서 물이 빠지니까 못 나갔는데 둘이 다 살아있어요. 물이 빠지니까 못 나가죠. 밍크고래 알죠? 근데 어떤 어부는 부부가 열심히 그 고래 막 밀어 넣어갖고 살아있는 어부니까 밀어 넣어갖고 그 고래가 헤엄쳐서 이제 갔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부부가. 어떤 부부는 그냥 안 했어. 안 하니까 한참 지나니까 고래가 죽었잖아. 고래가 죽었죠. 물은 더 계속 빠지니까. 고래가 죽었는데 그걸 경매로 붙였죠. 5,300만 원. 5,300만 원. 그럼 똑같은 동네에서 어쩌고 땀 흘리면서 고래 밀어내갖고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어느 쪽은 안 하고 5,300만 원을 경락대금을 받았잖아. 그래갖고 참 어쩌건 경사났고 어쩌건 참 그런 똑같은 어촌마을에서 두 쌍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래가 바다에 나오면 밀어 넣어야 한다, 가만히 놔둬야 한다. 밍크고래가 가장 비싸대요. 밍크고래가 경락대금이 보통 5천에서 6천. 근데 죽었더라도 바로 죽은 거잖아. 바로 죽은 거니까 그냥 경락대금 그렇게 비싼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경매가 됐는데 5,300만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재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밀어낸 고래가 더 큰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들어요. 자, 매장물 이런 것들이 다 최초로 취득하는 뭐다? 원시 취득. 우리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여러분들 254조, 245조구나. 245조. 245조에 부동산, 이건 부동산, 동산 다 인정되는 건데 이 취득시효라는 거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시골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친구가, 갑이라는 친구가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에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아니면 친척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실패해갖고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집이고 뭐고 다 강제집행당하고 살 데가 없으니까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야, 여기 내 땅에다가 땅 짓고 살아라. 아니, 집 짓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계약이 없이 그냥
집 짓고 20년 넘게 살았어요. 20년 동안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지금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잖아요. 그렇죠?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알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을이 사망하고 을이라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땅이니까 이거 취득시가 완성됐으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지금은요, 시골 땅도 엄청 올랐답니다.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한 1000평당 한 4천만 원 가던 것이 지금 1억 간대요. 그래서 우리 형님 갑자기 부자 됐더라고. 갑자기 부자 됐어. 정말이에요. 그렇게 땅값이 올랐대요. 시골, 완전 농사 짓는 절대 농지인데도. 참, 시골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요. 다들 부자야,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렇다는 거.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시골 땅값이 오르다 보면은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별것 아니었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비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취득시 완성이 됐을 때 다툼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겼을 때 취득시 요건이 갖춰졌어. 이 사람은 처음에 살 때 자기 것은 아니지만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 개시가 됐잖아. 소유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점유가 완성이 됐으면은 바로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렇죠. 아니, 이 건물은 을 거지만은 땅. 건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유했으면 건물도 생기고, 건물도 취득시 완성되고. 제 수강생이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서울의 신촌이면은 연세대학교잖아요. 연세대학교 알죠? 연세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뒷산에 있는 산 중턱에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대요. 신촌에 무허가 건물. 이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 대장상이 있잖아요. 근데 25년 됐대.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건물 건물장이 25년이 됐는데, 자기가 1년 전에 샀대요. 1년 전에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 했더니 2,500만 원 주고 샀대요. 2,5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토지를 열람해 보니까, 새 필지로 구성됐는데, 건물은 이게 딱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새 필지로 구성됐는데, 이 등기가 딱딱 틀리더래. 필지 구성이. 등기가 딱딱 틀리는데, 선생님, 이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게 마당인데요. 땅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토지인데, 이거 취득시가 완성됐습니까? 이거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전 소유자에게 완성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승계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 소유자가 압니까? 그랬더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대요. 자기한테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고 있대요. 언니 동생하고 잘 지냅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전 소유자에게 완성됐으니까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그래서 이 신촌이다 보니까 땅 가격이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땅 가격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4억 5천 정도 된대요. 실제 그냥 현 시가로 그냥 이렇게 어림잡아서 4억 5천 원 됩니다 이러더라고. 평당 얼마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취득시가 완성됐는데 등기를 청구해야 하잖아요. 등기 명의인들한테. 만약 등기 명의인이 없으면 상속인한테 하면 돼요. 알겠죠? 사망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냥 해두려고 한다고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소송 제기하려고 하면은 좀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도 없어. 변호사는 돈이 비싸.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법무사를 3명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법무사는 2천만 원만 주면은 2천만 원만 수임료를 준다면은 다 등기까지 다 완료시켜 줄 테니까 소송 제기해서 승소해서 완료시키니까 2천만 원 돌라고 그래요. 또 어떤 법무사를 갔더니 나는 1,000만 원만 주면 다 해주겠다 그래. 서로 해주려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서로 그러더래요. 그건 법무사가 판단했을 때 다 이건 취득시가 완성됐으니까 소송만 제기하면 바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된 거죠. 취득시가 완성된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땡 잡았네요. 그럼 전 소유자의 명의로 해야 하니까 전 소유자가 협조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 가격은 2,500만 원이지만은 나중에 좀 팔게 되면 어느 정도 보상해 주기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갖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점심 사주더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달, 이제 시험은 몇 달 안 남겨놓고 그랬는데 시험 공부 못 하니까 여기에 신경 쓰면 시험 공부 못 하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적당한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떤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냐 했더니 여러분들 꼭 좀 모든 것이 그래요. 3명한테 갔잖아요. 가장 적은 법무사한테 맡겨야겠어요. 가장 높은 가격을 맡긴 사람한테 맡겨야겠어요. 다른 건 다 똑같다고 봅시다. 연령대라든가 뭔가 다 똑같아요. 가격만 틀려. 중간에다 맡기세요. 항상. 항상 그래요. 사업도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가장 높은 저기로 돈을 하면은 더 잘해줄 것 같죠? 다시 맡긴대요. 자기는 떼어먹고. 모든 일이 그렇대요. 그러면 가장 낮은 걸로 하면은 우리 비지떡이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러듯이 또 형편없대요. 중간이 딱 자기가 일을 하는 거래요. 직접 중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여성 사장이 있더라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했더니 이삿짐 센터를 18년간 했대요. 이삿짐 센터. 그걸 자기가 직접,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데요. 막 그 차, 이거 뭐, 저기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로 18년 동안 하는, 그러니까 남자 못지않는 그런 저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사를 몇 번 다 했는데 어떻게 맡기야 좋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3명한테 이게 받으래요. 견적서를. 대부분 와서 전화하면 와서 크기, 가구, 어떤 해갖고 견적 내잖아요. 3명한테 받아갖고 중간으로 무조건 맡기면 최고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분이 알려주더라고. 그분이. 중간으로 맡게 한다고. 그러면 가장 잘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세 명한테 맡겨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취득시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것 같아도요. 서울 같은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왜? 예전에는 또랑을 경계해서 그냥 집 짓고 이랬잖아. 택나무까지 이렇게 울타리 했는데 그게 정말로 경계점인지 알고 그거 뽑아내고 집 짓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점이 지금은 불분명하다 보니까 30년이 넘었어. 40년이 넘었어. 지금 제대로 측량해 보니까 틀리네. 취득시 완성이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당하는 경우를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 제가 30년 넘게 집 짓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 땅이래요. 그냥 단독주택이래요. 30년 넘게 살았대요 여기서. 근데 이 집 땅 사람이 팔았대요. 팔았는데 이걸 헐어버리고 오래된 집이니까 헐어버리고 산 사람이 새로 신축한다고 신축할 때는 이제 경계 측량을 또 해보잖아요.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10평 정도가 자기 집과 맞물려서 10평 정도가 이 집 땅이더래. 위에 집 땅이더래. 그러면서 내용 증명이 왔더래요. 10평 이거 우리 토지니까 반환해둘라. 건물 철거해둘라. 내용 증명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건물 그냥 마당만 반환한다면은 상관없는데 건물을 3분의 1을 철거해야 하는데 다 부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사람한테 취득시를 주장하기는 이미 늦었네요. 왜? 팔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자기도 몰랐대. 팔기 전에 알았으면 취득시를 주장하면 되거든요. 철거 안 해줘도 되거든. 근데 20년 넘게 점유하다가 팔아버렸잖아. 새로운 제3취득자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 하거든요. 취득시를 주장 못 하거든. 이거 매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래서 이미 산 사람한테는 취득시를 주장 못 해요. 그러면 건물 철거해줘야 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평당 얼마 주고 샀는가 알아봐갖고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주는 걸 해갖고 10평 이렇게 사든가 그래야겠네요. 그래야지. 건물 철거 그럼 손해가 엄청나잖아. 뭔 말인가 알죠? 새로 건물도 새로 지하잖아. 자기 땅 범위 내에서 이거 돌려주고 땅 범위 내에서 새로 건물 지하잖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모르고 살았대요. 30년 넘게 점유했는데도 요 근래에서 알았대요.
측량 결과를 내용 증명으로 딱 언제까지 철거 안 해주면은 강제 집행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있는 집에서 취득시효가 완전히 돼서 저렇게 만족하게 팔았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팔았어요? 이 사람이 팔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산 사람은 문제가 생겼잖아. 이거 취득을 못 하잖아. 이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해서 뺏기잖아요. 책임을 물어야죠. 매도인한테. 집은 양자아파트에도 받아가는데 네. 이 본인 것이 땅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네, 그렇죠. 안 되죠. 저 땅은 왜 돼요? 이 사람이 팔았을 때는 제3취득자는 소유권을 이 부분까지 취득해버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를 주장을 못해요. 20년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한테만 주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20년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은 전소유자잖아. 전소유자 알죠? 이자한테만 취득시를 주장하도록 돼 있거든. 돼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주장 못해. 그렇지만 이 사람이 팔았을 때는 매수인한테도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 그것은.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지금 하자에 있는 물건을 산 거잖아. 10평은 자기가 취득을 못하게 됐잖아. 건물도 철거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매도인한테. 알겠죠? 네. 아무튼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판례가 무지하게 많은 이유가 실제로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많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러면 승계취득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 밑에 2번이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전적 승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전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지금 승계취득을 들어갑니다.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승계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이전된다는 것은 앞사람의 권리를 이전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몽땅거리 이전받는 걸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포괄적이라는 건 몽땅거리 하자까지도 다 승계되는 거. 상속.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녀가 상속이니 아버지의 재산을 승계받아야 안 받아요? 승계받죠. 승계받는데 그냥 재산만 승계되는 거예요? 아버지 빚도 승계되는 거예요? 빚도 승계되는 거죠. 그걸 포괄승계라고 해요. 하자까지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런 상담을,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뭔 일입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사업에 우울증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또 연세도 드시고 이러면은 사업에 잘 빚을 많이 싣고 이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줄 알고 상속을 포기서를 가정법원에 냈대요. 상속 포기를 하면은요, 빚은 승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동결시켜요, 가정법원에서. 그리고 채권자들을 다 호출을 해요. 호출해갖고 그 재산으로 다 이제 빚을 갚고, 그 나머지가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로 귀속해요. 상속인에게는 안 가.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만약 부족하면은, 다 빚을 갚고도 부족해. 그러면 채권자들은,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자녀들한테 네 아버지의 빚을 네가 갚아라라고 못해. 이해갑니까? 그러면 재산보다도 빚이 너무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해야겠죠. 근데 그런지 알고 포기했대요. 포기했는데 한 10억 원이 남는데 돈을 다 갚고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막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빨리 지금 모르고 상속을 포기한 거잖아. 착오 이후로 빨리 가정법원에 취소를 신청하세요. 그래서 상속 포기 취소. 이해갑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빨리 신청해갖고,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를, 이제 취소가 된다고 봅시다. 취소가 된다면은, 빚 갚고 한 10억 원은 자기가 상속 받잖아. 여성분이 그렇더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업에 관여 안 했으면 모르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가 걱정만 하고 빚이 많다고 걱정만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랐대요.
모르고 그것만 생각해갖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면은 그런 남는 재산이 있으면 다 국가로 귀속해요. 그럼 포기보다도 그런 때는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승인 제도라는 게, 승인을 하기는 하는데 한정에서만 승인한다. 나는 한정에서만 승인한다는 얘기는, 승인한다는 것은 남는 재산이 있을 때 재산만 승인한다. 재산만 승계된다. 남는 재산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정 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빚을 다 갚고 남는 재산이 10억 원이나 있잖아. 그건 상속이 돼. 상속이 돼. 근데 남는 재산이 없어. 다 갚고 부족해. 그래도 빚은 승계가 안 돼. 그걸 한정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속의 포기보다도 그렇게 애매한 경우는 몰랐을 때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한정 승인 신청하면은 혹시나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이 되고 남는 것이 없으면 상속 안 되고,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어. 상속 포기보다도 이게 더 좋은 제도죠. 근데 선생님, 자, 재밌어요. 한정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남는 것이 없을 줄 알고 한정 승인 신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빚이 더 많습니다. 묘석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야.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사망 시부터 3개월이 있었어. 그럼 3개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정 승인을 신청하고 싶더라도 신청을 못했어. 당연히 빚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 모르고. 근데 지금은 빚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랬을 때는 안날부터 3개월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 대부분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상속을 포기해야겠어. 빚이 너무나 많아. 아버지 재산은 별로 없어. 빚이 너무나 많아. 그 상속을 포기하려면은 아버지 나머지 재산에 손대면 안 돼. 근데 어디에다 손대냐? 부동산은 손 안 돼요. 통장에 손을 대요. 통장 나중에 메꿔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장에 당장 돈이 쓸 수가 있으니까 뭐 몇백만이라도 쳤잖아. 그러면 상속 포기 효과가 안 생겨요. 그냥 자동 승계가 돼. 통장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나중에 상 치르고 난 다음에 메꿔놓지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경우 있거든. 그렇다고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선생님, 사망신고 오기 전에 메꿔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사망신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메꿔놓거든. 그러면 그건 상속 포기하더라도 포기 효과가 안 생겨. 이해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갖고 재산은 없어. 그건 재산 없는데 한 2천만 원 빚을 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봅시다. 그거 은행에서 빚도 좋고 하더라도 한 푼도 안 내고 있었어. 5년만 지나면 안 갚아도 돼. 5년만 지나면은.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빚까지 해갖고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됐어. 예를 들어서 막 이자까지 해서 막 많이 됐어. 그래도 5년만 지나면 싹 소멸돼. 근데 중간에 이자는 내고 있었어. 그런다면은 소멸 안 돼. 소멸 안 돼. 한 푼도 안 내야 소멸돼. 5년 동안. 뭐? 뭘 신고를 안 해? 아니, 자기 빚. 자기 빚. 아까 그 사망은 이제 다 끝났고 얘기해줬고, 끝났고. 이게 집중을 한다니까, 다른 생각이 있지.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서도 이쪽 거래를 전혀 안 하지만, 네. 이쪽에서 입출금이나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어. 그것과는. 여기에서 빌린 돈. 아이들 이자도 안 내고, 아무것도 손을 안 내고, 어차피 내 신용으로. 그렇죠. 없는 거죠. 있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놓을 것이 있어요. 상식으로 알아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은행에서 5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안 갚아도 되잖아. 못 받아내. 안 갚아도 되는데 이걸 저쪽 그 무슨 대부업체 있잖아. 무슨 뭐 보증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쪽으로 넘겨요. 그냥 아주 그냥 덤핑으로 넘기는 거죠. 덤핑으로 넘겨요. 그러면 대부업체에서 뭐 서울보증 뭐 보험 뭐 회사 뭐 이런 그 회사라 해갖고 은행의 당신의 국민은행의 무슨 채무를 우리가 승계했으니까 당신 갚아주세요. 통지가 점잖게 오거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 갚잖아. 근데 거기서 갚으면 안 돼. 근데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자를 다 탕감해 주겠다고.
아니면 원금을, 심한 경우는 원금을 50%를 탕감해 주겠다고. 원금이 많을 때는. 아, 정말이에요? 50% 탕감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당신과 거래하는 우리 보증보험 회사와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돈이 되는 대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계속 입금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로 오케이 해서 통장 개설해서 통장 개설하기 위해서 만 원짜리 하나 넣으면은 50%가 탕감된다고 이래. 만 원짜리 하나 넣으면은 소멸시효가 살아나버려. 그걸 보증보험에서 대부업체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10원 하나 넣으면 안 돼. 그냥 그건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건데 대부업체에서 받아내려고 만 원짜리 하나만 넣으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나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돼. 이해갑니까? 저도 한번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저기다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늘 타고 가요. 그럼 보통 서해안 고속도로는 120km까지 밟을 수 있잖아. 근데 저는 한 140, 50km 밟고 가요. 어머니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정기적인 그 카메라에는 안 찍혀. 근데 경찰관이 그 갑자기 숨어 있는 거 있잖아. 이동식 카메라. 거기에는 찍혀요. 거기에 찍혀요. 거기에 찍히는데 그 구석에 숨어 있잖아. 그러면 찍히면은 그때 당시 6만 원에다가 안 내면은 만 원 해갖고 7만 원이잖아. 그래서 하도 통지가 많이 오길래 귀찮아갖고 그냥 내야겠다 해갖고 3건이 찍혔더라고. 3건이 찍혀갖고 뭐 20몇만 원 이러는데 선생님 여기 한 건 7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네요. 2007년도에 찍혔는데 이미 끝났대. 끝났으니까 안 내도 되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2건만 냈다니까. 찍힌 연도가 틀리잖아.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돼요. 그 경찰관이 알려주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다 알지만은 왜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이래 큰 소리 쳤죠. 그때. 경찰관이 원래 압류해야 하는데 압류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168조 우리 민법에 압류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한 건은 지금 다른 것은 압류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은 압류가 빠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낸다 해서 나쁜 건 없는데 안 내도 되는 돈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그럼 안 내도 되는데 뭐 들라고 냅니까? 제가 그러면서 한 건은 안 낸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 지금 그런 공과금 채권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과태료 이런 것이 다 벌금 이런 거 5년이에요. 소멸시효가. 그다음에 은행과는 회사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은행은 다 주식회사잖아. 회사 채권이죠? 회사 채권은 5년이에요. 그럼 선생님, 내가 이 1,000만 원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돈을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건 얼마입니까? 10년.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업자, 특히 건축업자들이 돈 못 받는 경우 많아요. 건축을 해주고 못 받고 아니면은 인테리어 사업을 해줬는데 못 받고 이런 경우 많아요. 3년이면 끝나요. 3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 허다하게 많더라고. 그걸 몰라갖고. 3년. 알겠습니까? 소멸시효. 아무튼, 그런 것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포괄승계는 상속이나 회사 합병. 포기할 때요. 네. 채무가 맞는지 상속 돈이 남는지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아니, 자기가 계산해야지. 자기가 아버지 부동산이 얼마고 뭐 이런 걸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아까 저거 얘기하라고, 이거 하라고 했잖아. 한정승인 신청하라고. 이게 조문 좋았지 나쁠 일은 없어. 그럼 한정승인을 신청했잖아요. 영원히 거절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네가 갚아라라고 요구하잖아요. 영구적 항변권이 생겨요.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말은 거절권이에요. 영원히 거절할 수 있어. 알겠죠? 노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아무튼간. 자, 회사 합병이라든가 회사 합병. 이 회사를 합병하면은 인수합병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빚도 승계돼야 안 돼요? 다 승계되는 거잖아요. 회사 합병. 이런 특정 승계, 특정한 권리만을 승계받는 거. 자, 매매가 되면은 매도인의 소유권만 이전받아요. 매도인의 빚도 승계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어느 은행에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잖아. 그 아파트를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잖아. 아파트에 하자가 없으면 되잖아요. 이해갑니까? 자, 그럼 매매라든가 증여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정 승계죠. 교환 이런 거. 설정적 승계는 뭐냐? 이것은 제한물권 설정이나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설정. 자, 여러분들, 임차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임대인의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임대인의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거예요? 여전히 존속하죠. 임차권이 설정됐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소유권자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임차인은 그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설정받은 거잖아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물론 채권이지만 그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2년간 빌렸어. 2년 동안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기죠? 뭔 말인가 알죠? 제한물권. 자, 우리 저당권 설정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은행에 대출을 1억 원 받으면서 담보권을 제공해 줬어.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자라고 그래. 여러분들을 설정자라고 그래. 돈을 빌리는 자를 뭐라고 불렀나? 그 부동산 소유자를 설정자. 돈을 빌려준 자를 은행이 채권자잖아요. 그 자를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이해갑니까? 그대로 전주 권리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 우리 여기 봅시다. 이런 것들은 앞사람의 권리가 이전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이전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승계 취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번에 변경이라는 모습이 나오죠. 변경. 자, 변경을 보니까 뒷장에 넘겨보니까요. 78페이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금의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주체자가 바뀌어지는 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주체의 변경이라는 건 권리의 주체자의 변경.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종전의 매도인이 소유권자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지는 거죠? 권리자의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자가 변경되는 거. 바로 이전적 승계가 권리자의 변경이죠. 이전적 승계. 아버지가 소유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아들이 소유자가 됐잖아. 자, 매매가 되다 보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였는데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거잖아. 이걸 이전적 승계, 권리자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내용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내용의 변경은 질이 바뀌어지는 성질적 변경과 이 수량이 바뀌어지는, 양이 바뀌어지는 수량적 변경,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건축업자가 상가 건물을 10층짜리 빌딩을 줘줬는데 분양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분양대금 대신에 절반 정도는, 건물 대금의 절반 정도는 대물로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도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놔야겠더라고. 저는 아무 그런 것도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을, 분양 건물을 2칸을 분양받는데 한 칸은 분양 사무실에서 받았어. 그래서 분양 대금 300만 원인 수수료도 내고 어쩌고요. 근데 상당히 비싸게 받았어요. 근데 한 칸 받고 난 다음에 조금 부족하길래, 너무 평수가 작길래 한 칸을 더 받는데 대물업자, 건축업자한테 받았어요. 평당 5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평당 350에 샀으면 이건 300이야. 같은 옆칸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대물업자는 이게 건축 대금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절반은 돈으로 받았지만 절반은. 그러면 직원 월급도 쥐하고 또 다른데 또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죠. 빨리 돈을 회수하려고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 그 원가로 그냥 그 분양을 팔더라고. 이게요, 공용면적까지 하면은 보통 조그마한 거라도 한 50평 돼요. 50평 돼서 평당 50만 원 차이 나면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 아, 실제로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구나. 알아야겠구나. 알겠죠? 대물업자로부터 받는 게 최고로 싸요. 거기는 건축업자니까 분양대금에서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빨리 돈 회수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훨씬 싸게. 평당 50만 원만 싸더라도 50평이면 얼마야? 벌써 엄청 차이 나잖아. 알겠죠? 그걸 저는 2번 경험해봤어요. 한 2칸을 받는데, 그렇게 한 칸은 나중에 받았는데 대물업자로부터 받으니까, 건축업자로부터 받으니까 그렇게 싸더라고. 자, 아무튼간 그런 것들을 대물변제,
물건 대신에,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은 질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물 성질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목적물이 멸칠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빌려갔는데 컴퓨터가 분실해버렸어. 아니면 박살내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 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빌려준 사람은? 그럼 물건을 반환받는데 물건이 멸실됐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질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질이 바뀌어졌죠. 이것이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그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과 손해배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이게 잘 나와요. 동시행항변권은 동시행항변권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목적물에 대한 동시행항변권이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졌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거. 너 그 컴퓨터 가져올 때까지는 이거 내가 잠시 맡아주고 있자. 이거 그때 가져가기로 하자. 근데 컴퓨터가 없어졌으니까 컴퓨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거 못 돌려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뭔 말인가 알아듣죠? 수량적 변경은 우리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분필. 그러면 한 필째 소유권이 평수가 몇 평이든가 상관없이 소유권은 하나잖아. 한 필째. 근데 이게 두 개로 분필됐어. 그럼 소유권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잖아. 한 필지가 1000평인데 500평씩 나눴어. 그러면 소유권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난 거잖아. 그 토지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권리가 늘어나는 거죠. 이걸 수량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하필이면 어떻게 돼요? 하필이면 줄어들죠? 예를 들어 유리가게 유리창이 있을 때 저것만 따로 독립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리창에 유리 팔고 사고 해요? 안 해요? 그죠? 근데 건물에 저게 부착됐어. 그러면 건물이라는 소유권은 하나의 구성 부분이 된 거지. 저것만 따로 독립한 소유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저 유리는 독립성이 없어진다면은 소유권이 상실돼 버려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 하나로 건물이라는 소유권 하나로 다 매몰돼 버리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량적 변경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 제한물권 설정이나. 자,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아무런 제한물권이 설정이 안 됐으면은 소유권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저당을 잡혀 먹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것도 아파트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권리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량적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이다, 효력의 변경이다 해서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작용이라고 그래요.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저당권의 순위 승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어려워하더라고. 자, 1번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2번 저당권은 1번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는다는 거 알죠? 같은 저당권끼리는 먼저 발생한 저당권이 우선하니까. 알겠죠? 근데 1번 저당권이 없어진다 하면은 2번 저당권은 1번으로 올라서요? 안 올라서요? 그러면 2번으로 있었을 때는 다 변제를 못 받았던 저당권이었는데 1번으로 올랐으니까 완전 변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같은 저당권의 효력이 틀려진 거예요. 효력이 틀려진 거죠. 우리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한테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없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근데 등기를 하면은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부동산 임차권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이라는 토지 임차인한테 토지를 빌려줬어요. 5년 동안 사용하도록 빌려줬어. 5년 동안. 근데 등기를 안 해놨어. 등기를 안 해놨었는데 이 토지를 이 사람이 팔아먹어버렸네. 그래서 병이라는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당신, 내가 토지 이거 산 사람인데 당신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 임차권 5년이 살아있다. 5년 동안 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병한테 주장 못해. 그걸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주장할 수 없다란 말이죠.
임차권의 효력을 이걸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제3자한테는 이걸 그지만 등기가 딱 됐어요. 등기가 됐으면 대항력이 생겨요. 주장 가능하죠.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등기가 돼 있는 임차 토지를 산 사람은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나가라고 못 오죠. 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이 1억 원이야. 1억 원도 이 사람이 책임져야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죠.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3자한테도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려지죠. 등기가 되기 전과 등기가 됐을 때는 틀려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8페이지 제일 밑에 권리 소멸되는 모습 나오죠? 자,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건물이 철거됐어요. 그럼 건물의 소유권은 상실돼야 안 돼요. 그 등기가 멸실 등기, 폐쇄 등기부로 만들어야 하는데 폐쇄 등기부로 안 했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진 거죠. 자, 바닷물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바다로 잠겨버렸어.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래요. 만조가 됐을 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토지가 잠겨버려. 그리고 간조가 되면은 토지가 드러나. 그래도 바다는 다 국가 거예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돼.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거예요. 근데 방파제를 만들다 보니까 또 새만금 사업이다 해갖고 뚝을 만들다 보니까 토지가 드러나는 경우 있죠. 종전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회복이 되냐? 안 돼요. 국가 거예요. 한 번 포락된 토지, 포락이라고 해보고 해면하로 깔아앉아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포락.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포락된 토지는 소유권은 영원히 상실된다는 거. 영원히 상실돼요. 다시 그 뚝을 막아갖고 회복이 되더라도 새만금 그 갯벌 있잖아. 그게 다 국가 거지.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돼. 바다는 다 국유니까. 이해갑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그게. 자, 이런 절대적, 객관적 소멸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다 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자, 매도인이 팔기 전에는 자기 거였는데 팔고 난 다음에는 소유권이 상실돼야 안 돼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실. 이걸 상대적 소멸이다. 거꾸로 매수인은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하죠. 이걸 상대적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그러죠. 상대적 취득. 자, 이래서 우리가 권리의 발생. 자, 오늘 진도에 관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진도는 한 장밖에 못 나갔죠. 그래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이런 예가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근데 그걸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79페이지부터 권리 변동 원인부터 해서 일단 우리 체력 단련부터 하세요. 공부하시려면 체력이 건강이 첫째라고 했으니까 체력 단련부터 하고 출석에 신경 쓰시라는 거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라. 그래서 계속 1년 동안만 내년 10월 말까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활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좋은 자격증 딴다는 거. 알겠죠? 그렇다는 거. 자, 우리 첫 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